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오늘 근대 유럽의 삶과 사랑 그리고 여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제가 유럽의 귀족계층의 관습, 상속 관행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 관행의 틀 안에서 치치스베오라는 관습을 이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치치스베오라는 관습에 뒤에 존재하는 또 다른 맥락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8세기의 성윤리와 가족윤리입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요. 치치스베오는 전적으로 이제 귀족계층의 관행이었던 동시에 18세기의 관행이었습니다. 18세기 관습이 생겨나서 19세기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왜냐면 17세기에서 18세기로 넘어오는 시기에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바로 성윤리, 가족윤리적 측면에서 유럽의 귀족들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때문인데요. 이게 치치스베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역사학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콘베르사시옹이라는 프랑스어입니다. 좁은 의미로 하면은 이성교제를 의미합니다. 이성교제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 사교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사교가 무엇인지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친족 집단 외부에서 만나는 모든 형태의 만남이 바로 사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만남을 통틀어서 콘베르사시옹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사에서 유래한 용어이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18세기 이탈리아의 귀족 문화를 특징짓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콘베르사시옹과 관련해서 18세기 이탈리아의 귀족 사회에서는 자유연애가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귀족계층의 상속관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혼은 장자 상속자에서 장남만 결혼합니다. 나머지 차남 차녀들은 전부 다 독신으로 남겨지죠. 그런데 이 독신으로 남은 귀족들을 결혼은 막을 수 있어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독신으로 남았다고 해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연애를 즐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콘베르사시옹이라는 만남은 18세기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자유연애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유연애 관행을. 요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루카의 귀족인 루이지 반누치가 자신의 친구의 결혼식에 쓴 축사입니다. 축사. 이 결혼의 주인은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등장했던 루이자 팔마 만시라는 귀족 여성인데요. 이 귀족 여성이 렐리오 만시라는 또 다른 귀족 가문의 남성과 결혼을 할 때 친구였던 반누치가 축사를 쓰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숙함이란 여기서 이제 여성의 정절을 의미합니다. 전통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던 가치죠. 정절을 의미하고요. 왜 처녀막이라는 우아한 외피 속에 부끄럽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계시는 건가요? 정조관념을 의미하죠. 정조관념을 부끄럽고 애초롭다 이런 형용사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스스로를 이겨내고 정신 나간 편견을 극복하세요. 정조관념에 대한 조롱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구절입니다. 당신이 대리석 궁전 안에 머물러 살길 원한다면 페넬로페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루크레치아는 내버려 두세요. 여기서 페넬로페란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의 아내인데요. 오디세우스가 없는 궁전을 20년 동안 지키면서 온갖 유혹을 이겨낸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절을 상징하는 여성으로 자주 인용되던 인물입니다. 페넬로페. 루크레치아는 르네상스 시기의 인물인데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사생아죠.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의 권력욕에 따라서 3번의 경락 결혼을 하게 되는 비운의 여성으로
또 자주 인용이 되죠. 이런 여성들의 삶은 다 잊어버리세요. 아마도 당신이 이름 모를 털북숭이 선조와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렸기 때문이겠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오늘날의 후손은 예전처럼 살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정조관념을 지키면서 그리고 여성들이 페넬로페처럼 살던 시대, 루크레치아처럼 살던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털북숭이, 미개인에 비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이 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기발랄한 농담과 친숙한 대화, 연회와 산책이 더 이상 이제는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들이죠. 농담, 대화, 연회, 산책. 이게 더 이상 부도덕한 일이 아니에요. 이걸 즐겨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외로운 방 안에서 야만스러운 삶을 살 때 다시 한번 야만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윤리적인 관념을.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카드놀이나 극장, 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야만스러웠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17세기로에서 18세기로 넘어오면서 윤리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특히 성윤리가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학작품이죠. 결혼식 축사도 하나의 이제 문학작품인데요. 실제 문학작품 말고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재판 기록인데요. 제노바에서,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귀족 여성이었던 마리아 브리뇰레가 남편에 대한 디보르티움을 청구합니다. 디보르티움이 이제 오늘날 영어 디보스, 이혼을 의미하는 영어 디보스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디보르티움은 이혼이 아니고 별거를 의미했습니다. 교회법상으로 이혼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종교재판소에 가게 되면 재판관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판결은 별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디보르티움이었죠. 어쨌든 이 마리아 브리뇰레가 남편과의 디보르티움을 청구하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성교불능, 발기부전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자신을 변호하는데요, 이 법정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하인에게 자신의 발기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증명하는 공수서를 쓰게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아내가 사교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에서 콘베르사시옹, 그리고 자유연애를 즐기면서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고 아내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재판은요,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와 원고에 대한 그 마을 사람들의 증언, 평소 이 사람의 행실과 평판이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 아내가 어떤 생활을 즐겼는지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친척과 친지들 또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다 하죠. 물론 마리아 브리뇰레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타락한 여성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판사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나이의 여성이 사교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라고 판사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여성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아는 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젊음의 절정에 있는 한 여인이 결혼을 했지만 여인이 사교를 즐기지 않고 자유연애를 즐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특이한 일일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 소송 기록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뭘 보여주나요? 이미 이전 세기에는 비난의 대상이었던 사교, 콘베르사시옹, 자유연애가 18세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관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물론 이런 윤리적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존재했죠. 어느 시대에나 보수주의자들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보수주의자들의 시각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파주올리라는 희곡 작가가 쓴 희곡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셀모라는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노인이 자신의 며느리가 사교에 빠진 여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곳에는 어느 누구도 집안에 머무르며 가정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가정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언제나 외출해서 다른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거나 사교 모임에 참석한다. 자기 집에서 사교 모임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돈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물쓰듯 써댄다. 노느라고. 즉각 음식과 음료가 나오는데 아주 값비싼 것이다. 와인보다 7배는 더 비싼 물과 셔벗, 여러 종류의 죽, 그리고 커피와 초콜릿까지. 자, 이런 음식과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하니 에게 저주 있으라. 이런 대사를 씁니다. 보수주의적인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보수주의자의 시각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소개해드렸던 캄비니 가문의 기록입니다. 캄비니 가문의 가장이 이제 일기를 남기잖아요. 회고록을 오랜 기간 동안 남기는데 거기 보면 당대에 확산되고 있던 사교 문화에 대해 아주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몇 가지 구절을 제가 가져왔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이 교제하는 자유연애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의 타락한 관심, 타락기라는 말로 표현했죠. 또 이게 종교적인 가치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에 반해 영혼을 타락시킬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야밤의 사교. 여성까지 참여하는 도박과 늦은 밤 파티에 상존하는 거대한 위험. 이 모든 관행에 대해서 신께서 진노하지 않으시기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희곡 작가인 골도니의 문학 작품에도 이 보수주의자의 시각이 드러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옹호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상인이 자신의 젊은 아내에게 이런 충고를 건넵니다. 나는 다른 이가 내 집에 오는 것, 사교를 즐기기 위해서 내 집에 오는 걸 원하지 않고 젊은 사랑과 우정도 원하지 않소. 사랑의 열병에 빠진 구애자, 더러운 자, 치치스 배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교 무대에서 활동하던 더러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광장이나 상점에 가서 그것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뽐내며 대화하는 자, 피상적인 대화만을 즐기는 자, 누군가의 귀에 나의 베아트리체라고 속삭이는 자와 어울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새롭게 생겨난 사교라는 만남의 장,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연애, 이런 관행의 옹호자들과 그리고 여기에 반대하는 경제적인 이유로 도덕적인 이유로 여기에서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대립이 그러니까 일종의 세대 갈등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결국에 승리는 어느 쪽이 가져갔을까요? 언제나 이 역사의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젊은 세대가 승리합니다. 마찬가지였죠. 18세기에도. 결국에는 사교 문화의 확산을 보수주의자들이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게 이걸 증명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의 기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톨릭에 보면 가톨릭의 7성사 중에 고해성사가 있죠. 성체를 모실 때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 성체를 모실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자신의 죄에 합당한 신부 앞에서 죄를 고해하고 죄에 합당한 보속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체를 모실 수 있죠. 근데 이 고해 신부와 고해하는 신자 사이의 대화는 철저한 비밀입니다. 사실 고해소 안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제 어느 수도사가 귀부인과 고해 신부 사이의 가상의 대화를 적은 책을 소책자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이루어졌을 법한 대화들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어느 귀부인이 고해소에 가서 고해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귀족 남성 하나가 사교 모임에서 저를 수행할 것인데, 그러니까 이 귀족 남성이 바로 치치스 배우겠죠. 잘 아시다시피 저와 마음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애정을 주고받는 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해 신부가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 고해 신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그냥 성체를 모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성과 애정을 나누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귀족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이 성직자들마저도 사교 문화를 그리고 자유연애를 귀족 사회 안에서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보수주의자들과 새로운 윤리의 옹호자들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둘 사이의 타협은 윤리적인 타협은 새로운 문화의 옹호자들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치치스베오라는 관습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자유연애가 성행했던 이 제도적 배경은 바로 장자상속제와 정략결혼입니다. 많은 귀족들이 독신으로 남아 있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치치스베오 후보생이 되고 사교로 하는 만남의 장에서 자유연애를 즐기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사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결혼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께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던진다면 여기에 부정하는 분은 아마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18세기 유럽의 귀족 사회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사랑과 결혼을. 이 사례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사례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고전이죠. 교육 철학의 고전이죠. 에밀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루소가 에밀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나중에 이 책의 5번째 권에 해당되는 에밀과 소피라는 한 권의 책이 더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루소는 에밀이라는 남성과 이 에밀이라는 남성이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소피라는 등장인물을 여성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혼시키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한 문장을 쓰죠. 이 에밀과 소피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죠. 에밀과 소피는 애정으로 결합되어야 있어야 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 그런데 18세기 유럽인들이 볼 때는 이게 미친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에 루소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출판됩니다. 이 루소의 성윤리, 가족윤리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요. 이 당시에 유럽 사회의 반응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냉소에 가까운 조롱이었다. 루소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결혼이 완전히 분리된 사회입니다. 18세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가문의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를 확대하기 위한 정략적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대해지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제3의 이성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연애가 성행할 수 있었고 치치스베오가 귀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윤리적인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윤리가 18세기 유럽의 귀족 사회를 지배했던 이 윤리가 18세기 말에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를 촉발했던 장본인이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가 18세기 귀족사회 윤리에 완전히 반해서요. 새로운 가정상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교문 18세기 내내 사교문이라는 새로운 만남의 장 안에서 정략결혼과 자유연애가 18세기를 지배하는 윤리적인 기준이었다면 루소는 부부간의 사랑, 가정에 대한 헌신, 육아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로 18세기의 윤리적인 관념을 대체해버립니다. 에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물론 어느 쪽에도 서약을 어기는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 결혼 서약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기 아내에게 여성의 엄격한 의무에 대한 단 하나의 보상도 해주지 않는 불충실한 남편은 모두 야만적이며 불의의 남자다. 하지만 부정한 아내의 폐해는 그 이상이다. 그런 여자는 가족을 해체하며 자연과의 모든 끈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부정하다는 얘기는 가정 바깥에서의 이성교제를 즐기는 아내를 의미하는 거죠. 부정한 아내로 말미암아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척하지만 서로를 경계하는 은밀한 적들의 모임이 되어버렸다면 그 가족은 무엇이란 말인가. 18세기 귀족들이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가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루소의 윤리가요. 귀족계층은 물론 받아들일 수 없었죠. 이 루소의 윤리, 루소의 새로운 성윤리, 가족윤리를. 그러나 귀족 문화에 대해 반발하던 부르주아 계층 사이에 널리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를 지배했던 사교, 갈랑트리, 꽁베르사시옹, 자유연애 이런 관행들이 18세기 말이 되면 굉장히 부도덕한 일로 간주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윤리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이탈리아 계몽주의를 선도했던 밀라노의 지식인 피에트로 베리입니다. 피에트로 베리는 밀라노의 계몽주의 서클을 이끌었던 지식인인데요. 대표적인 가장 널리 알려진 이탈리아 계몽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강의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피에트로 베리의 지적인 활동, 공적인 활동이 아니고요. 피에트로 베리의 사생활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트로 베리는 다른 많은 계몽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교와 자유연애의 예찬자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 세대의 새로운 문화. 그래서 47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아서요. 피에트로 베리는 장남이었습니다. 당시의 장남이 갖는 의무가 있었죠.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걸 증식시키고 그래서 다시 자신의 장남에게 상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런 의무들을 저버리고 사교라는 만남의 장 안에서 자유연애를 즐깁니다. 47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피에트로 베리가 38세가 되던 해에 마달레나라는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달레나는 당시 20세가 되는 여성이었습니다. 18살 차이가 나죠. 마달레나는 이제 귀부인이었어요. 자신보다 5살이 많은 줄리오 이신바레드라는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피에트로 베리는 이 마달레나를 수행하다가 실제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에트로 베리는 이제 밀라노에 있었고 자신의 동생인 알레산드로 베리가 로마에 있었는데요. 알레산드로 베리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편지들을 주고받는데요. 이 편지에다가 이 시기에 마달레나와의 만남이 내 생에 처음 느껴본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게 피에트로 베리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마달레나 역시 피에트로 베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신바르디라는 이 마달레나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근데 이신바르디는 폭력적인 성향의 남편이었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달레나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에트로 베리가 이 시기에 또 동생한테 쓴 편지를 보면 이 학대의 양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 가식, 우둔함, 사나움, 비겁함. 안 좋은 말은 다 써놨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린 양처럼 생각했던 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특징이지. 이신바르디를 말하는 겁니다. 마달레나를 학대하는 이신바르디가 이렇다.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날리는 것. 실제로 폭행을 했었죠. 그리고 기묘한 언동이나 전혀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야말로 이 결혼이 갖는 특징이야. 작년에 그녀는 카니발 기간 때에도 극장에 가지 못했고
어떤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못했어. 아예 자신의 부인을 사교라는 만남의 장에 나갈 수 없도록 집안에 감금해버리기까지 했던 거죠. 마치 하렘의 환관과도 같지. 하렘에서 술탄의 후궁들을 지키는 환관에 비유합니다. 이 신바르디를. 내 생각에 자유의지가 없는 정절은 부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피에트로 베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달레나와의 관계를 계속 지속하다가요. 8년을 지속하다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된 원인은 이 신바르디가 마달레나를 계속 학대하면서 마달레나가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스트레스를 피에트로 베리에게 그대로 쏟아내게 되죠. 피에트로 베리가 점점 지쳐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47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젊은 시절에 그토록 예찬하던 사교와 갈랑트리의 세계를 완전히 떠나서 나도 가정을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조카와 결혼하는 것은 이제 근친혼인데요. 당대 귀족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관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에 이제 47세가 되던 해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고 실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라는 딸을 낳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딸을 보죠.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이 딸이 태어나던 날부터 7세가 되던 해까지 거의 매일을 육아일기를 써요. 딸을 위해서. 근데 이 육아일기에는 자신의 이 딸의 어머니죠. 자신의 아내에 대한 회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조카가 병으로 인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딸에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의 조카에 대한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딸에게 너가 성인이 되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조언도 담겨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우리 조카에게 어떤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결혼 상대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마달레나에게 느꼈던 것처럼 불타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느끼는 것은 우정이지. 그러나 그녀와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내 의도는 아내의 친구이자 연인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소모적 감정은 원치 않아. 이 소모적 감정이 바로 마달레나와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나는 더 이상 사교니 갈랑트리니 콩베르사시옹 자유연애 이런 것들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데 몰두할 거야.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느냐 아내와. 저녁마다 우리는 함께 극장에 갔고 아내와 남편이 함께 극장에 갑니다. 치치스 배우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했고 언제나 함께했고 언제나 행복했단다. 여러 차례 나는 마리아에게 결혼식을 치르던 날이 굉장히 로맨틱하죠. 결혼식을 치르던 날이 덜 사랑한 날이다. 가장. 점점 더 사랑하게 됐으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그녀를 더 사랑한 것처럼 작년보다 지금 이 순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단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죠. 피에트로 베리의 젊은 시절의 사생활을 본다면 이런 윤리적 변화는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피에트로 베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느냐. 물론 마달레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회의감도 있었겠지만 피에트로 베리가 이런 결심을 했던 이 순간이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루소가 설파한 새로운 윤리가 유럽에 널리 확산되고 있던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에트로 베리의 사례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루소의 윤리가 유럽에 미친 영향을 아주 단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윤리적 변화를 더 잘 보여주는 문헌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엔 문학 작품입니다. 소설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19세기의 모파상이라는 작가인데요. 옛 시절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옛 시절이 단편 소설인데요. 할머니와 손녀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할머니는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전을 살았습니다. 1879년 이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교와 갈랑트리 자유연애가 아주 성행하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반면에 이 할머니의 손녀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태어났죠. 다시 말씀드리면 루소의 윤리가 피에트로 베리를 포함한 유럽인들에게 널리 확산되었던 이 시기에 손녀는 태어납니다. 이 둘이 대화하는 내용인데요.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과 사랑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야, 원래. 사람들은 단 한 번만 결혼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은 20번도 넘게 할 수 있지. 본능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결혼은 법률이고 사랑은 본능이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혁명 이전의 윤리에 해당되겠죠. 손녀는 전혀 윤리가 다르잖아요. 루소의 윤리가 확산된 시기에 태어났던 이 손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 사람들은 단 한 번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분노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두 천박한 부류의 사람, 속된 부류의 사람이 됐어. 혁명 이후에 세상은 너무 많이 변했어. 내 시절에는 어떤 남성이 마음에 들면 그한테 사람을 보냈단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즉시 그냥 만나던 남자를 바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18세기 윤리였죠. 근데 이 손녀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것을. 그 시절의 여성들은 명예를 몰랐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유럽의 성윤리, 가족윤리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화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런 시대상이 잘 반영된 소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의의 서두에 치치스 배우는 전적으로 18세기의 현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8세기에 태어나서 18세기 내내 성행하다가 19세기에 소멸됩니다. 자, 이 소멸의 원인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사교와 갈랑트리, 치치스 배우의 활동 무대가 되던 사교, 갈랑트리, 자유연애 등이 루소 이후에 완전히 부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치치스 배우는 설 자리가 없어진 거죠. 활동 무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멸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